안녕하세요. 오종혁 국어생입니다. 자, 오늘은 세먼의 과정 이론과 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가번의 첫 번째 글에서는요, 세먼의 과정 이론의 개념과 한계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는 세먼의 과정 이론의 등장 배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특히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나왔고요. 철학자들의 인식 변화와 관련지어서 제시된 부분입니다. 자, 근대 이후에요.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대두라는 거는 이제 두드러지게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근대 이전과는 달리, 그렇죠? 차이점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인과를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대상을요,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로 한정하려는 이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라는 거, 그 다음에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거, 같은 대응되는 개념이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론이라는 것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려는 이론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어떤 난제, 과제 이런 거거든요.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 흉이 이제 지적을 했대요. 흉, 그렇죠? 영국의 철학자 흉이 인과관계 이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앞에 얘기했던 과학적 세계관이라든가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라든가 인과 사이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해야만 이게 과학적 세계관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다라고 이제 문제점을 지적한 겁니다. 흉이. 그래서 만약에 인과관계가 직접 관찰될 수 없다면 물리적 속성의 변화와 전달과 같은 이 관찰 가능한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 인과 개념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올바른 경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국은 여기서 꼭 알아둘 건 과학적 세계관,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 그 다음에 인과관계라든가 어떤 대상 그 자체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야만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세계관에 맞는 것이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흉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 가로부터 과정 이론의 인과 개념을 과학적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임을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가는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과정 이론의 인과 개념을 과학적 규명하려는 시도의 하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인과죠, 인과. 무엇이 범위나 조건 따에 딱 들어맞아 속하는 게 이제 해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에 딱 속하는 사건만, 그러니까 원인하고 결과 따로따로 이 각 해당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지금 제한을 좀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해당 사건만 관찰 가능하고 개별 과정들을 하나하나 관찰하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결국 정리를 하면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다. 즉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도 아니다. 인과관계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도 아니다. 과학적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짝을 정확한 정보를 찾으시면 훨씬 더 문제 풀 때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령 만약에 예를 들어준 겁니다.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라는 이제 문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건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이제 문제가 제시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과가 과학적 개념이냐에 대한 회의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과가 이제 과학적 세계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철학자가 근대 이후에 서양에 나타나게 됐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과를 이제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그 입장에서 근거를 둬가지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공부해야 될 세먼의 과정 이론인 것입니다. 영국계 미국인 철학자입니다. 이 세먼이. 그래서 과정 이론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일문단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인과를 갖다가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를 국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과학적 세계관이라든가 물리적 작용사의 관계라든가 인과관계를 직접 관찰한다든가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이라든가 과학적 개념이라든가 이런 개념이 래야만 되는데, 그렇죠? 우리 흉이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먼의 과정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에 가면 이제 세먼의 과정 이론에서 인과적 과정의 개념이 이제 도출돼요. 자, 보세요. 야구공을 만약에 던졌다 이거예요. 그럼 땅 위에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이죠. 그럼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것인지 아니면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인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그래서 과정 이론이라는 것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과정이라는 것은 어떤 단계나 순서, 경로인데 이 대상의 시 공간적 궤적이다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이제 과정이라는 건 뭐라고요? 예, 대상의 시간 공간적 궤적이다. 궤적이라는 건 어떤 흔적, 자국, 자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의 개념이 나온 거고요. 만약에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 있는 공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멈추어 있어도 이거는 과정의 개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멈춰 있는 것도 과정이라고 하다.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공이 멈춘 것이 과정이 아니라고 이제 답지에 선택지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닌 거죠.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닌 거죠. 요거를 조심해야 되죠. 그죠? 멈춰 있는 건 과정이지만 그렇다고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을 것입니다. 또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간 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대요. 그래서 즉 두 과정이 교차한다. 그죠? 마주치는 경우 이것이 바로 교차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교차해서 표지, 자, 표지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표지가 다른 대상과 구별해서 어떤 대상을 확정하고 그것을 인식하게끔 만들어주는 표상이 이제 표지 아닙니까, 우리? 근데 이것이 대상의 변화된 물리적 속성의 도입, 이것이 이제 표지라고 이제 직접적으로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말을 갖다 어렵게 말하면 대상이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어야만 표지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끌어들여서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다. 그렇죠. 인과적 과정이 관찰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표지는 이제 관찰이 가능하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물리적 속성이 도입되니까. 그런 표지에 전달할 수 있는 과정들이 눈에 관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표지의 개념과 인과적 과정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이 글에서는 이 부분을 놓치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니까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후에 모든 지점입니다.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이라는 단어도 놓치시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가면요, 이제 인과적 과정의 구체적인 사례가 나옵니다. 사례. 가령 이제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까지 이제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그렇죠? 근데 A, B 사이에 중간에 이제 바나나를 한 입 베어 물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한 거죠. 그럼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된 겁니다. 그렇죠? 이 표지는 이제 B까지 전달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과적 과정입니다. 그렇죠? 모든 과정에 전달될 수 있는 표지. 그건 바로 인과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즉 바나나는 베어낸 만큼이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B까지 그대로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동이 됐기 때문에 그 표지가, 그래서 이것은 인과적 과정입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내렸죠. 자,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만약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인과적 과정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한편. 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이제 가정해 봅시다. 근데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의 A 다시 지점에서 B 다시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이제 과정 3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하게 되겠죠. 그런데 A 다시와 B 다시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만약에 울퉁불퉁한 이 스티로폼이 부착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다고 이제 합시다. 그러면은 그림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그림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지겠죠. 울퉁불퉁하니까. 일그러지는 장면이 이제 표지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아까는 한입 베어 먹는 장면에서는 이제 표지가 됐습니다만 여기서는 일그러지는 자체가 이제 표지가 되는 거고요. 이게 과정 3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복귀가 돼요. 그러니까 다시 복원한 것은 이것은 인과적 과정이 아닌 겁니다.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지 않고 다시 복원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인과적 과정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인해서 도입된 표지를 끝까지 전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과적 과정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순간 문제에 나온 거 그대로입니다. 자, 바나나와 그림자는 서로 다른 시공간적 궤적을 그린다 그랬는데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과정 1과 과정 3은 시공간 궤적이 완전히 다른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또 과정 1이 과정 2와 교차하기 이전과 이후에서 바나나가 지닌 물리적 속성은 다르죠. 다른 거죠. 그렇죠? 교차하면서 표지가 도입됐죠. 그 대상의 물리적 속성은 변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배워문 것이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아셨죠? 예, 다른 거예요. 자, 세 번째, 과정 1과 달리 과정 3은 인과적 과정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나온 그대로 뭐 인과적 과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 4번, 과정 3과 과정 4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는 과정 3으로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죠. 그렇죠.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이제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건 과정 3으로 과정 4로도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복원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다섯 번째, 바나나의 일부를 베어냈습니다. 그럼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은 과정 3이 과정 2와 교차함으로써 도입된 표지는, 이건 틀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문단에서 교차라는 건요, 두 과정이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날 수 없는 과정 2와 과정 3은 교차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문단. 세몬의 과정 이론의 한계가 있습니다. 자, 과정 이론은 규범인과 마음과 같은 이론, 그렇죠? 이 물리적 세계가 아닌 거죠. 추상적인 이런 세계, 이 바깥 측면, 외부 세계가 되겠죠. 물리적 세계 외부. 이것을 해명하기가 참 어렵다는 한계를 지녀요. 해명이라는 것은 이제 설명하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과정 이론은 물리적 세계의 테두리, 범주 안에서 인과를 해명하는 이론이 되는 거죠. 여기 벗어나면 해명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한계예요, 한계. 예컨대 내가 사회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과정 이론은 이를 잘 다루지 못하는 겁니다.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인과의 과정, 그렇죠? 인과적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규범 위반과 서발 당위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제의 전달로 설명되기가 어려운 그런 그 물리적 세계의 바깥의 측면에 대해 해당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글을 정리를 해볼까요?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해하고자 한 세먼의 과정 이론에 대해 설명하는 건데요. 세먼의 과정 이론에서 과정을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라고 보고 두 과정이 교차해서 표지가 만약에 도입되면 이후의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먼의 과정 이론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하면서 과정 이론의 한계에 대해서 지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이제 가볼까요? 세 번째 페이지에 가시면 두 번째 글이 나옵니다. 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이제 인과관계로 설명한 제1원의 시대에 따른 변형 양상입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요, 동중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제2가 군주의 권력을 입주하는 것이자 군주의 설정에 대한 경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의 배경 사상이 나오고요, 그 중심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자, 볼까요?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 대표적 논의는 제2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려는 거죠. 한나라 시대 때 이제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재상입니다. 그 한 무제 때 이 사람이 하늘이 덕을 만약에 잃고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서, 그죠? 견책을 한다는, 견책이라는 것은 나무란다, 꾸짖는다는 천견설과 하늘이 꾸짖는다는 거죠.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그렇죠? 천인 감응론을 결합해서, 천견설과 천인 감응론을 결합해서 제1론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이제 동중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중서에 따르면 군주가 만약에 정치를 잘못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겠죠. 음양의 기가, 이 공통된 음양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된 음양의 기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정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은 음양의 기를 감응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 감응을 받아서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일식, 월식 등 재앙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경고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시대 때 제1원에 전제된 이 하늘은 음양의 변화에 반응하지 않지만 그러면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고라는 의지를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이런 거에 낚이시면 안 됩니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제2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죠. 그래서 제1론의 양면성이 나오는 겁니다. 입증도 하고 경고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이해하는 예언화 경영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문단에. 자, 양면적 성격의 이 제1론은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만 만약에
이 시대가 바뀌어서 동중서 이후에는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서 설명하는 이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이 방식은 오히려 예언화 경향으로 이제 이어졌대요. 그래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또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했다는 거, 이러한 바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동중서 이전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사를 제의의 징조로 삼는 게 아니라 이게 뒤바뀌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중서 이와 동중서 이전은 완전히 대비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기억은, 자, 이전과 달리 인간사와 제의의 인과관계를 역전시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의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중서 이전에는 반대죠. 인간사를 제의로 판단했는데 지금 제의를 통해서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라고 했으니까 완전히 역전된 겁니다. 동중서의 제의론에서는 군주의 실정이 제의를 불러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사를 원인으로 갖고 제의를 결과로 본 겁니다. 근데 이제 동중서 이후에는 이게 바뀐 거라는 얘기죠. 인과관계가. 이러한 개별적 대응 방식은 이제 기억으로 이어져 오면서 이 예언학 경향입니다. 앞에도 보셨지만은 기억은 예언학 경향이에요.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기억은 인간사를 원인이 아닌 결과로, 그렇죠? 제의를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보고 제의를 인간사의 미래를 알려주는 징조로 삼는 경향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은 군주의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또 제의의 의미가 강조되어 신하의 직원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됐다고는 틀렸습니다. 이것은 과거 실정에 대한 경고로서 제의의 의미가 강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틀린 겁니다. 아셨죠? 이거는 동중서 이전입니다. 자, 요망한 경솔한 말로 백성을 미혹, 현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 어떤 바른 말을 하는 신하를 탄압하는, 그렇죠? 억압하는 이 빌미, 어떤 꼬투리나 화근, 핑계가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직언하는 사람들을 군주가 억누르기도 했다. 이런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제 주의는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어요. 이제 동중서가 아니라 이제 주의입니다. 주의. 그래서 제의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네요. 이후에 제의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됐어요. 비판의 대상이 됐고 천인 가목론 또한 부정됐습니다. 이제 부정이 됐어요. 하지만 이제 제의론은 여전히 정치 현상에서는 이제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송나라 때에 이르러 이제 주의가 나타나는데 한나라의 이후 송나라입니다. 이 천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됐어요. 1월식이.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한나라 때는 1월식이 제2로 여겨졌는데 지금은 변화가 됐어요. 과학이 발달해서 천문학이 발달되면서 제2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화된 지점 요거 아시고요.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하기 어려운 자연성을 다. 이제 아예 제2를 이치에 어긋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문학의 발달에 따라서 1월식이 예측 가능해지면서 송나라 때에는 어때요? 이를 설명한 가능한 자연 현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이 제2론이 폐기된다는 것은 신하의 입장에서, 그렇죠? 신하의 입장에서 참 억울하죠. 왜? 유용한 정치적 기제였거든요. 기제라는 거는 어떤 원리나 기구,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나 작용을 기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유용한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 없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주인은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밝혀내려고 애썼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이 제2론을 고수하는 거, 이거였습니다. 고수라는 것은 묵수라는 말과도 같은데요. 어떤 입장을 굳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2론을 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는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마지막 페이지를 이제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주인은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그렇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자, 누적되면, 그렇죠? 쌓이면, 그렇죠? 개별적인 게 아니라 쌓이면 이 말입니다. 하늘이 감흥해서, 아직까지 하늘이 뭐 감흥론이 없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변칙적인 원칙에서 어긋난 자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서를 제시했다. 이 전반적이라는 것은 개별적인 게 아니라 쌓이면 이제 변칙적인 자연 현상, 제의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의를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되면서 종결시키면서
제1원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시킨 겁니다. 주의가요.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까요? 자, 그래서 니은은 전반적 대응설은 제2현상을 물리적 작용이라고 보고, 그쵸? 정치와 무관하게 제의를 이해하는 기초로 활용된 것은 아니죠. 그쵸? 예, 잘못 얘기했어요. 정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의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 작용도 틀린 거죠.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한 거니까 이것도 무관한 게 틀린 겁니다. 자, 두 번째, 니은은 누적된 실정과 특정한 제2현상을 연결짓는 방식이었죠. 그렇죠. 이건 맞아요. 근데 군주의 권력을 강화하는 게 아닙니다. 군주를 강화하는 게 아니라 군주를 경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적 인식을 기반으로 군주의 지배력과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무관한 게 아니죠, 지금. 왜냐하면 잘못이 쌓이면 하늘이 감흥해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무관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두 번째 글을.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한 동아시아의 대표적 논리의 그 제1원이 변형되는 양상을 시대 흐름에 따라, 그렇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통시적인 관점에 의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라 때 동중서는 제2가 군주의 권력을 입증하는 거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나 이제 동중서 이후 시대가 바뀌었죠? 인간사와 제1을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 부정되고요. 제1을 인간사의 징조로 이해하는 예언화 경향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과 경고였지만 이제는 예언화 경향으로 바뀌고, 그다음 송나라 때 주위에서는 전반적 대응설을 제시해서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를 귀결시켰다. 이렇게 3단계로 나눠서 정확하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설상 특징인데요. 이제 첫 번째, 가와 나 두 글은 인가와 관련됐습니다. 그렇죠? 동서양의 특정 이론에 나타나는 관점을 비교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는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을 정의한 뒤에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서 그 이론의 한계와 전망을 제시했다는 건데 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는 세몬의 과정 이론의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려고 이해하려고 이제 시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세몬의 과정 이론에서 말하는 인과적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규범과 형벌 사이의 인과관계를 예로 언급하면서 과정 이론이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가에서 구체적인 사례와 관련지어 과정 이론의 전망은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뭐가 나오고 안 나온 거를 정확하게 구별하시라고 다 드러냈습니다. 자, 나에서는 이제 인과와 연관된 특정 이론을 제시했죠. 그래서 그 이론, 그렇죠. 아주 중요한 글의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덕이 잘 닦인 치세에서는 제의를 찾아볼 수 없었고, 세상의 변고는 모두 난세 때 출현했으니 하늘과 인간이 서로 통하는 관계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치세와 난세의 차이를 제2의 출현력으로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중서와 주의는 이 모두 제1원에 입각해서 수용 가능한 견해라는 입장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례에서 과연 이 동중서라든가 주의가 찬성과 반대를 할 만한 그러한 사례들까지도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학교 시험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어떻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하셨습니까? 정확하게 다소 난해한 그 독서입니다. 난해하지만 이렇게 주제 통합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6문제 이상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글을 완전히 꿰뚫을 수 있는 연습을 좀 통찰할 수 있도록 공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